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웹툰 말고도 웹툰을 그리려고 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이자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웹툰 제작을 직접 하는 것도 하지만 많은 웹툰 제작의 프로듀싱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자주 보는 유튜브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게임 방송을 많이 봐요. 게임 속에서 인생을 많이 배우는 편이라서 이제 저 대신 플레이하는 어떤 게임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틀어놓고 악기 연습을 하거나 좀 쉬거나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악기에 대한 거 많이 봐요.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악기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저의 레슨 선생님 채널 같은 거 보면서 영상 보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뭐 유튜브가 거의 평소에 거의 친구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친숙하죠. 저도 유튜브 라이브를 매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잘 사용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쇼츠 같은 경우는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보면서 시간이 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금 안 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쇼츠를 보다 보면 눈이 따가워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아, 많이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안구 건조증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라디오. 혹시 내 인생에서 내 네. 마음에 좀 참 따뜻함을 줬다. 나에게 좀 치유를 안겨줬다. 이런 음, 책이 있다면 뭐 떠오르는 책이 있을까요? 세 가지 책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군대에 가기 직전에 읽고 20대 내내 저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들었던 아주 감사한 책이고요. 신비주의 쪽의 수도사 출신의 신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책은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입문서라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인데 저는 하루키의 어떤 소설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이런 소설 외에 삶을 다루고 있는 에세이나 그런 책을 훨씬 좋아해요. 여행기라거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굉장히 작업 때문에 창작 때문에 중압감을 느낄 때 조금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 그냥 한 권만 들고 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 책을 항상 가져가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만화입니다.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야마시타 카즈미 작가의 만화인데 되게 길어요. 긴 시리즈지만 모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유교수라는 캐릭터가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가벼운 얘기로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만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재 유교수의 생활 추천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 만화에 이제 닥터 프로스트의 이제 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사람도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만화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하는 일은 만화가이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읽기에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겪어볼 일 없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게 몸 전체를 담궜다가 빼는 돌아오는 그런 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나는 죽음을 겪지 못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느낌을 준다거나 나는 아직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지만 멋진 친구를 사귀어보는 느낌을 준다거나 그런 체험을 주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작업이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관심이 생긴 건지 인간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배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만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인간의 마음의 병, 음, 아픈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아픔에 좀 집중했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릴러라는 장르지만 이제 글을 쓰면 글을 쓰는 작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면서. 그렇죠. 이제 교수를 할 때 느꼈던 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 그리고 아내랑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다. 라고 느끼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독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작품은 작가 본인을 성장시킨다고들 하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이야기를 쓰면서 치료가 되거나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고요. 반대로 굉장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물론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뭔가 배우게 해주는 것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취재하고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공의 제가 만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 개인의 드라마, 그 개인의 서사가 여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자기 객관화, 좀 나아가서 자기 이해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10대 때, 20대 때 계속 저의 관심사는 나에 대해 관찰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고 행복해지는 스위치는 어디에 달려있고 어떤 걸 무서워하고 이런 걸 관심 가지고 계속 들여다봤던 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과정을 그렸으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으니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랬죠. 자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게 저에게 가장 많은 걸 줬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해한다는 말이 어, 제가 자신을 이제 저는 저니까 제 자신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저는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 혹은 책 같은 거, 뭐 영화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학 음,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심리학이 가장 위로가 되었던 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힘이 되는 메시지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작가님은 전공을 심리학을 하셨어요. 네. 네. 심리에 대해서 알고 공부한다는 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던가요? 사실 심리학과에서 전공으로 심리학을 배우는 건 생각보다 건조하고요. 어, 딱딱해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은데 대신에 어, 이런 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만화를 만들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것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궁금해지게 먼저 만드는 속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서 누굴 만나거나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바로 감정이 올라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가 망가져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같은 궁금증을 먼저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제 전공이 줬던 제일 큰 혜택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어떤 도움이 됐던 것들, 저에게는 어떤 게 도움이 많이 됐냐면, 보통 우리는 인간들은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기 싫은 면이 보일라 치면 고개를 돌리거든요. 외면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나올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똑똑하게 현명하게 회피를 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회피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몇몇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할 때, 연애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졸렬한 인간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같은 걸 싫어도 계속 직시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아니면 연애할 때가 아니라면 삶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바닥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저라는 인간의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실루엣을 만져보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나라는 나라의 국경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 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죠. 특히 독자를 만나고 연재를 하고 만화가로 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굉장히 큰 성장의 계기였어요. 보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을 계속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작가님 뭐 인터뷰 중에 이야기 중에 봤던 게 웹툰 작가의 힘든 점이 뭐냐 물었더니 내가 그리고 쓴 작품 바로 밑에 댓글이 달린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의 많은 부분은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나를 판단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통 조건이 없는 종류의 사랑은 드물게 얻고요. 대부분은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오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재밌으니까 인기 있고, 외모가 훌륭하니까 인기 있고,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받고, 말을 잘 들으니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귀하죠. 그만큼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점수판을 들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을 만들고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웹툰은, 웹툰 작가의 웹툰은 바로 밑에 수많은 평가자의 코멘트가 달리는 매체잖아요. 웹툰 작가들은 정말로 마음의 평정을 잃기가 쉽죠.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직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작가님이 이제 웹툰 작가이기도 하면서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네. 유튜버도 영상 올리면 바로 밑에 댓글 달리잖아요. 심지어 저 라이브만 하기 때문에 채팅을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장돼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어야 된단 말이죠. 나에 대한 평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그럴 때 혹시 노하우 있다면 왜요? 제가 저에 대해서 평가를 비교적 오래 잘 객관적으로 끝내놓은 상태에서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박한 평가를 했는데 내가 먼저 나의 그런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면 많은 얘기 또 하네. 유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박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나 스스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굳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이런 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면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나에 대한 나쁜 반응을 보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그 자기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제대로 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유감이구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이해가 부족할수록 타인의 평가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자기 이해가 깊고 자세할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는 풍경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좀 자기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나요?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혹은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있고, 내 안에 나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서 나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나중엔 만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게 할수록 나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나중에 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만약에 뭐 MBTI라든 뭐 MMPI라든 요즘엔 나에 대해서 뭐랄까 분석하는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 막 알아가요. 근데 딱 사람 만났는데 이 또 색다른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경계를 갖고 있어. 이러다가 이 사람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만났더니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경계는 굉장히 넓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좁구나. 사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진 방법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부분도 관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즐겨 사용했던 방식은 저를 계속 구경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언제나 누굴 만났을 때 내가 이게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나 지금 기분이 좋구나. 왜 좋을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왜 나쁠까? 누구랑가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 뭐가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내가 지금 긴장했구나. 어떤 걸 기대하길래 긴장했을까? 계속 저의 상태에 대해서 구경하듯이 보면서 자랐어요. 옛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나 지금 뭔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네. 뭐가 무섭지? 왜 무섭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경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기 구경이 자기 관찰로 이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난데 타자화하는 거죠. 난데 맞아요. 음. 객관화가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기 관찰. 관찰도 너무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막 분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단어가 관찰이라면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풍경을 볼 때 우리 집 뒷동산을 뒷산을 갔어요. 거기에 여기 호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분석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기 왜 호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쁘지? 풍경 좋네. 이런 느낌?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구경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야 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나에 대해 자꾸 점수판을 들이미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여기가 참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저도 아이들 이제 연기를 지도하는데 좀 안전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을 할 때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 성장이 좀 위험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음, 생각합니다. 저는 무척이나 위험하게 성장한 옛날에 이제 연기 교육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그쵸.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미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자기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스스로를 약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마음껏 도전해보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것이 성장에는 무척이나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얘기예요. 보통은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점수를 매긴 다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뭐 배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무언가 더 나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나가는 것이 그 성장의 첫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수보호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선수보호.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플레이어, 학생 본인을 먼저 일단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함이라는 감각이 제가 교수로서 활동을 했을 때에도 지금 누굴 가르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만화에 대해서 평가받고 혼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좋은 만화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안전한 느낌을 주는 게 저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고요.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자기 구경할 때, 자기 관찰할 때
그런 태도로 계속 좀 안전하게 사실 모두가 다 나를 구경하고 관찰하는 것이 쉬웠다면 그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면 순간순간 그 판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좋은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구경하고 객관화하려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 정신적인 공해가 아주 미세먼지처럼 일상 여기저기 많은 삶을 보통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거나 구경하는 게 방해받습니다. 나를 구경하다 보면 그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럴 때 저는 뭐 어떤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그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운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친구나 지인 혹은 배우자,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그런 상황을 자꾸 옆에 보야 그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에 대해 계속해서 뭔가 평가 내리고 판단 내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경할 길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되냐면 우리가 회피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니까 회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해야 되냐면 결국은 수용해주는 사람에게로 회피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저 자신이라면 무척 좋겠죠. 제 자신이 저를 무척 수용해준다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불안했을 때는 저 자신을 무척이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면의 비판자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태도가 변화하면서 수용적으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 그 부분이 네가 지금 걸리는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하면서 불안도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헤드만 헤스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주인공 싱클레어가 이야기 여정을 전부 다 거치고 나면 자기 내면에서 항상 자기를 이끌어주던 데미안이라는 존재를 닮아 있는 자기 얼굴을 발견하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나에게로 도망갈 수 있는 수준까지 결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나면 김정현 작가님의 만화 중에서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고.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느낌이라고. 그런 과정을 오래 거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로 도망갈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어렵지만. 주변에 저에게 저를 좀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연결이 있고 나 자신이 자꾸 그런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좀 나를 돌보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지지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심리 상담 센터라거나 그런 마음 챙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주는 그런 직종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런 조건이 없는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학자나 상담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에게 운동 배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라는 곳은 병원이라고 친다면 심리상담센터 같은 곳은 PT 받으러 가는 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 거랑 비슷하게
멘탈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린 그렇죠. 시절에는. 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저는 이제 명상도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와, 이렇게 좋은 거를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실제로 그 성우님이 하시는 명상 이런 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홈트죠, 홈트. 집에서 이제 혼자서 운동하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데요. 많이 권하고 다니고 있죠, 저도. 맞아요. 그 명상을 해서 가장 좋았던 건그 내면의 비판자가 저랑 화해를 하고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옷으로. 마치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빌런이 있고 히어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빌런이 될 수도 있고 히어로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건 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경이 나를 빌런으로 만들었어. 혹은 환경이 나를 히어로로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에서 이제 이유를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친구도 얼마든지 히어로에서 빌런도 될 수 있고, 빌런에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1부는 여기까지. 2부에서 만나요.